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거대한 움직임일 수도 있는 소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흔히 옥시라고 하죠. 네, 이 옥시의 화학 사업부인 옥시캠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저희가 오늘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잠재적인 거래가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사는 걸 넘어서서요. 네, 왜 버크셔와 옥시덴탈, 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M&A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워런 버핏이라는 거물 투자자의 그 큰 투자 철학 안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이 거래를 한 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전략적인 당위성, 두 번째는 옥시캠 자체의 경쟁력, 즉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부분, 네, 해자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 거래가 양측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재무적인 시너지 관점, 네 번째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거시 경제나 산업 환경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버크셔의 독특한 운영 철학하고 이게 잘 맞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5가지 관점.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가능성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 관점부터 시작해 보죠. 전략적 당위성. 네, 전략적 당위성. 자료에서는 이걸 버핏이 예전에 자주 언급했던 코끼리 사냥이라는 표현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크셔가 지금 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 아, 그 현금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3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400조 원,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막대한 자금을 그냥 은행에 쌓아둘 수만은 없을 테고 버핏은 늘 덩치 큰 코끼리, 그러니까 뭔가 크고 우량한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해왔잖아요. 그렇죠. 버크셔의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규모의 인수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죠. 정말 코끼리급 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옥시캠이 바로 그 코끼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덩치가 커서만은 아닐 거잖아요. 버핏의 기준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왜 하필 옥시캠일까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크다고 버핏이 덥석 물지는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옥시캠이라는 사업 자체가 버핏이 오랫동안 선호해온 사업의 여러 조건을 상당히 잘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아, 버핏이 선호하는 조건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핏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꾸준하며 예측 가능한 견실한 사업.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했죠. 자, 옥시캠의 주력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VC, 그러니까 폴리어마 비닐,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것들.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요. 건설 현장의 파이프나 창틀 같은 자재, 또 제약산업의 원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을 처리하는 데도 들어가고요. 정말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화학 소재들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도 주변에 늘 있는 그런 소재들이군요. 그렇죠. 이런 기초 소재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첨단 기술 기업처럼 기술이 막 하루가 다르게 변하거나 유행을 타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했다가 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고 좀 둔화되면 수요가 줄 수는 있지만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꾸준히 필요하다는 거죠. 안정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물론 화학산업도 경기순환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수요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이런 사업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전망이 다른 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이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번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 버핏의 투자 스타일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하, 이제 좀 연결이 되네요. 이해하기 쉽고 꾸준한 사업이라는 버핏의 원칙에 옥시캠이 딱 들어맞는다는 거군요. 근데요, 버크셔가 이미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을 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철도 회사인 BNSF도 그렇고 에너지 사업체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 그리고 특수화학 회사인 루브리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이 옥시캠 인수가 기존의 버크셔가 가지고 있던 이런 포트폴리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걸까요? 그냥 비슷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다른 시너지 효과 같은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단순한 사업 추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BNSF 철도나 BHE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 경제의 혈관이나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 자산들이죠. 네, 그렇죠. 국가기관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옥시캠 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전반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화학 사업이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버크셔가 미국 실물 경제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력과 관여도를 더 깊게 가져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베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자산들을 버크셔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로 계속 모으는 그림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시장 등락이나 경기 예측보다는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가겠다는 버핏의 아주 일관된 투자 철학하고도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다각화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들과 더 깊숙이 연결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들 사업 간에 예를 들어 BNSF를 통한 물류 운송 효율화라던가 BHE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는다던가 하는 뭐랄까 운영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주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의 아주 큰 그림 속에서 옥시캠이 단순히 덩치 큰 매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옥시캠이라는 기업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두 번째 관점인 경제적 해자인데요. 자료들에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버핏 투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해자. 네, 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잖아요. 옥시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해자를 가지고 있길래 버핏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적 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버핏에게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나죠. 옥시캠의 경우는 그 핵심 해자는 바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원가 경쟁력이요?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바로 북미 지역, 특히 미국,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풍부하고 저렴한 셰일가스 덕분입니다. 아, 셰일가스 혁명이요? 네,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천연가스나 에탄 같은 화학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됐거든요. 이게 화학산업에서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제품 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원재료 값이 싸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옥시캠은 이런 북미 지역의 저렴한 에탄 크래커를 기반으로 한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10분 활용해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원유 기반의 나프타를 주로 사용하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옥시캠의 가장 강력한 해자, 즉 저비용 생산 구조입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거군요. 원료 조달 비용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된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산업처럼 제품 차별화가 쉽지 않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이 원가 우위가 정말 절대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게다가 옥시캠의 주요 생산시설들이 위치한 텍사스나 루이지아나 같은 지역은요, 원료 조달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운송하는 물류 인프라,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 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이죠. 원가 경쟁력에 더해서 입지적 이점까지. 해자가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원가 우위는 또 다른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인 규모의 경제와 결합되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라면 생산량이 많아서 얻는 이점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옥시캠은 앞서 말씀드린 가성소다,
PBC, 그리고 염소 같은 주요 제품군에서 북미 지역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거의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죠. 북미 최대 규모라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점을 주는 건가요?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 예를 들어 설비 투자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분산되어서 단위당 원가가 더 낮아지겠죠. 아, 네, 그렇죠. 많이 만들수록 개당 비용은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원자재를 구매할 때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니까 공급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훨씬 커집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원료를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추가적인 원가 절감 요인이 되고요. 생산에서도 비용 아끼고 원료 살 때도 비용 아끼고 정말 철저하게 비용을 낮추는 구조네요. 네, 이렇게 확보한 압도적인 원가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옥시캠은 시장 가격 결정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섣불리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와서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 하고 시도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가격 경쟁을 시작하면 옥시캠은 버틸 체력이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버티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아, 그게 바로 진입장벽이 되는 거군요.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확합니다. 이런 강력한 저비용 구조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시장 지배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옥시캠이 가진 아주 단단하고 깊은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경기를 타긴 해도 꾸준히 필요한 필수 산업재라는 점이에요. 네, 필수 산업재.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기가 아주 나빠져도 어느 정도 수요는 유지되니까요. 바로 이런 특징들이 워런 버핏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해자를 가진 예측 가능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깊은 강이 흐르는 듯한 그런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옥시캠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진 매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래라는 건 결국 파는 쪽, 그러니까 옥시덴탈과 사는 쪽, 버크셔 해서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관점인 재무적 시너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에서는 이 거래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위 윈윈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특히 파는 쪽인 옥시덴탈 입장에서 보면 이 거래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재무적 시너지의 관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옥시덴탈 입장에서 보면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부채 감축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 부채 문제. 그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2019년에 아나다코 페트롤리움 인수할 때 빚을 너무 많이 졌다고?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2019년에 옥시덴탈이 당시 경쟁사였던 아나다코를 정말 거액을 들여 인수했죠. 그때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 거의 5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게 회사의 재무구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죠. 500억 달러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워런 버핏이 10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 투자를 통해서 옥시덴탈의 아나다코 인수를 도와줬던 거고요. 그때부터 옥시덴탈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계속해서 이 막대한 부채를 줄여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비핵심 자산들을 매각해왔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일부 사업권 같은 것들을 팔아서 부채를 갚아나갔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채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옥시캠 메가카드가 등장한 거군요. 그렇죠. 옥시캠은 옥시덴탈 그룹 내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알짜 사업 부이긴 하지만 옥시덴탈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EMP과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 옥시캠을 매각한다면 한 번에 수십억 달러, 어쩌면 1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단번에 그렇게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정말. 네. 이 자금으로 부채를 획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옥시덴탈의 재무 건전성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테고요. 당연히 신용 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옥시덴탈을 짓눌러왔던 재무적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확실한 동기가 있군요.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옥시캠을 파는 것이 옥시덴탈에게 주는 다른 의미 같은 거요. 물론 있습니다.
옥시캠 매각은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고요? 네, 화학사업부를 떼어냄으로써 옥시덴탈은 자신들의 본업, 즉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유 가스 탐사 생산 ENP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옥시덴탈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저탄소 사업입니다. 아, 맞아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요. 네, CS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포함한 저탄소 솔루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옥시캠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즉,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전통적인 ENP와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사업, 이 두 축으로 명확하게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단순하고 명료해지면서 회사의 정체성도 더 뚜렷해지고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옥시덴탈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옥시덴탈에게는 정말 부채도 해결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할 동력도 얻는 말 그대로 껌 먹고 알 먹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사는 쪽인 버크셔 해저웨이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버크셔에게는 이 딜이 어떤 재무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회사를 사는 것 이상의 뭐랄까 좀 더 계산적인 이득 같은 게 있을까요? 버크셔의 관점에서 보면 역시 버핏의 오랜 투자 원칙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원칙 중 하나가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때로는 아주 좋은 가격에 인수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런 말도 했었고. 맞습니다. 지금 옥시덴탈의 상황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 상환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시급한 목표를 가지고 옥시캠 매각 카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파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어떤 사업 전략성의 이유라기보다는 재무적인 필요성에 의한 매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파는 쪽이 좀 급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옥시캠 자체는 매우 우량한 자산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지는 않겠지만 파는 쪽의 매각 의지가 강하고 이유가 명확할 때는 아무래도 협상 과정에서 사는 쪽, 즉 버크셔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평가한 합리적인 가치 범위 내에서 딜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급할 게 없는 버크셔가 꼭 팔아야 하는 옥시덴탈을 상대로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19년 버핏의 옥시덴탈 투자건입니다. 네, 1,000억 달러 우선주 투자요. 그게 왜 여기서 중요해지나요? 그 당시에 버핏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그냥 우선주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와 함께 나중에 옥시덴탈 보통주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워런트, 신주인 수권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아, 워런트까지요? 네. 그리고 이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버크셔는 당연히 옥시덴탈의 재무 상태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실사를 했을 겁니다. 특히 아나다코 인수에 대한 자금 지원이었기 때문에 옥시덴탈의 전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인수 대상이었던 아나다코의 자산 가치, 그리고 옥시덴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부들, 당연히 옥시캠을 포함해서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내부 정보를 상당히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냥 외부에서 재무제표만 보는 투자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보 접근성을 가졌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정보 우위입니다. 버핏과 버크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옥시덴탈의 내부 사정, 특히 옥시캠 사업부의 실제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시장에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내부자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옥시캠의 적정 가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테고 협상에서도 당연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버크셔는 옥시캠 인수를 위한 최적의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버핏은 2019년에 그 투자를 할 때부터
이미 언젠가는 옥시캠을 인수할 수도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이건 추측이지만요.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의 투자가 단순히 위기에 처한 회사를 돕는 자금 지원을 넘어서 미래에 더 큰 M&A를 위한 일종의 포석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내부자 수준의 정보력으로 딜에 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이점일 것 같아요. 네, 버핏의 투자는 항상 이렇게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경제 및 산업 지형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화학산업은 대표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는 순환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고 가격도 오르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는 변동성이 큰 산업인데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죠. 그런데 버킷은 이런 단기적인 경기 변동성보다는 뭔가 더 큰 흐름, 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번 옥시캠 인수 검토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버핏은 단기적인 시황 예측에 기반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훨씬 더 집중하는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의 취약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죠. 네, 맞아요. 물류 대란도 있었고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막혀서 생산 차질에 빚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 해외 특정 국가의 생산 기지를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그래서 자국 내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을 다시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리쇼링 또는 프렌드쇼링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아, 리쇼링.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요? 네. 그런데 옥시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특히 멕시코만 연안에 아주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 핵심 화학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된다면 옥시캠 같은 기업은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변화 속에서 오히려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미국 내 제조업이 살아나면 당연히 기초 소재인 PVC나 가성소다 같은 제품의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옥시캠에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버핏은 아마 당장의 화학 업황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는 이러한 장기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옥시캠이 가지는 전략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마치 지정학적인 큰 판의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는 포석을 두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정말 시야가 넓네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만약 지금 화학산업 경기가 안 좋다면 그건 오히려 버핏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버핏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이죠. 바로 역발상 투자. 버핏의 유명한 격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러.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만약 현재 화학산업이 일시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있어서 그래서 옥시캠 같은 우량 자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 즉 저평가되어 있다면 버핏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현금 창출 능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업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두가 비관적일 때 좋은 기업을 싼 값에 사들이는 역발상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화학 시황이 좀 안 좋더라도 버핏은 싸게 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시겜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버크셔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 특히 에너지 사업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BHE와의 장기적인 시너지 가능성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시너지 부분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옥시겜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BHE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에너지를 조달받는다거나 아니면 원료 조달이나 비용 관리 측면에서 양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너지를 모색해 볼 수도 있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순환의 파도를 넘어서 리슈어링 같은 더 큰 지정학적, 경제적 조류를 읽고 동시에 역발상 투자의 기회까지 노리는 아주 입체적인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버핏다운 접근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버핏의 투자 철학에 더 부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배구조와 운영 철학의 유기적 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 M&A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무리 재무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좋아 보이는 딜이라도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두 회사의 문화가 너무 안 맞거나 관리 방식이 달라서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내부 갈등만 생기고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소위 PMI, 즉 인수 후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자료길에서는 옥시케미 버크셔 해서웨이의 아주 독특한 경영 방식에 상당히 잘 맞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이 부분도 옥시캠 인수설을 흥미롭게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거대한 기업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탈중앙화된 경영 모델에 있습니다. 탈중앙화 경영 모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버크셔의 본사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데 본사 직원 수가 정말 놀랄 만큼 적습니다.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인데도 본사 인력은 수십 명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수십 명이요? 그 많은 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하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관리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버크셔는 자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기존 영영진에게 경영을 거의 전적으로 맡깁니다.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본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요. 각 자회사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존중하는 겁니다. 버핏은 이걸 훌륭한 경영자를 찾아서 그들이 마음껏 일하게 놔두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와, 정말 독특한 방식이네요. 보통 인수하면 자기 사람 심고 본사 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이 버크셔의 느슨한 연방 같은 경영 모델이 옥시캠하고 아주 잘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시캠은 이미 옥시덴탈 그룹 내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독립된 사업 부문, 디비전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 원래부터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업보다. 네, 대체적인 경영진과 조직 구조, 그리고 사업 운영 노하우가 이미 잘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버크셔의 이런 간섭 최소와 자율성 최대화 경영 시스템에 큰 마찰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독립적으로 잘 굴러가던 조직이니까 굳이 버크셔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버크셔 스타일에도 맞는 거죠. 그렇군요. 옥시캠의 기존 운영 방식과 버크셔의 경영 철학이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 네, 오히려 옥시캠 경영진 입장에서는 버크셔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옥시캠이 옥시덴탈이라는 상장 기업의 자회사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모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단기적인 성과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상장 기업은 아무래도 단기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버크셔 해서의 자회사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버크셔는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워렌 버핏 자체가 극단적인 장기 투자자이고 자회사들에게 단기 실적 압박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따라서 옥시캠 경영진은 이런 단기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버크셔라는 막강하고 안정적인 자본력을 뒷받침 삼아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 실적 걱정 없이 정말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대규모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같은 것에 훨씬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옥시캠이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좋은 회사를 인수해서 간섭 없이 자율성을 주고 피인수된 회사는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이게 정말 버크셔와 피인수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파트너십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버크셔의 성공 사례들이 바로 이런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옥시캠도 그런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그렇네요. 버크셔의 간섭하지 않는 경영 철학과 옥시캠의 독립적인 운영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여기에 버크셔의 막강한 자본력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말 매력적인 조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5가지 관점. 첫째, 벅셔의 코끼리 사냥 필요성과 옥시캠의 사업 특성이 맞는 전략적 필요성. 둘째, 셰일가스 기반의 원가 우위와 규모의 경제라는 옥시캠 자체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셋째, 옥시덴탈의 부채 해결과 벅셔의 합리적 가격 인수 가능성이라는 윈윈의 재무적 구조. 넷째, 리슈어링이나 역발성 투자 기회 같은 거시적 통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벅셔의 탈중앙화 경영과 옥시캠의 독립성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 철학의 결합.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이 벅셔의 옥시캠 인수 검토라는 이슈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료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분석 자료들의 핵심적인 시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벅셔의 옥시캠 인수설은 그냥 흔한 M&A 이벤트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네, 오히려 이건 워런 버핏이라는 거장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투자 철학, 그리고 벅셔 해스웨이라는 거대 기업이 가진 막대한 현금 동원력과 장기적인 비전, 여기에 옥시덴탈 페트롤륨이라는 회사가 처한 현실적인 재무 개선의 필요성, 이 모든 요소들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방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잘 짜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작품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생각해 보세요. 버핏이 좋아하는 사업의 요건들,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 옥시캠의 기초화학, 강력한 경제적 해자, 저비용 구조와 규모의 경제, 거기에 더해서 합리적인 가격, 어쩌면 좋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 옥시덴탈의 매각 필요성, 플러스 버크셔의 정보 우위, 그리고 기존 버크셔 포트폴리오와의 전략적인 부합성, 미국 실물 경제의 연관성, 및 인수 후 통합의 용이성, 탈중앙화 경영과의 조화까지 마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딱 제자리를 찾아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 정말 하나의 잘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모든 요소들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 딜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또 그 의미를 깊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양쪽 회사 모두에게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선 파는 쪽인 옥시덴탈은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막대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무 건전성을 크게 회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보된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핵심 사업인 석유가스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저탄소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회사의 체질 개선과 미래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네, 옥시덴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양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래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들을 쭉 따라오면서 느낀 점은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크고 미래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경쟁력, 즉 해자를 식별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꾸준히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버핏의 방식이 어쩌면 이런 시대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근본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거시적인 흐름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버핏과 버크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만약 이 거래가 실제로 성사된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거래 성사 자체보다 그 이후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의 그림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벅시어의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벅시어의 에너지 및 화학 분야 통합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지금처럼 단순히 각 자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까요? 아니면 벅시어 해서웨이 에너지, BHE와 이번에 인수할 수도 있는 옥시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루브리졸 같은 다른 화학 관련 자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전략이나 협력 방안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공동 R&D라든지 원료 공동 구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벅셔의 그 느슨한 연방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아니면 좀 더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겠네요. 그렇죠. 벅시어의 다음 단계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옥시덴탈에 관한 것입니다. 옥시덴탈은 옥시캠 매각으로 확보하게 될 그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상환이 최우선이겠죠. 네, 상당 부분은 부채 상환에 쓰이겠지만 그 이후에는요.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에만 그칠까요? 아니면 최근 옥시덴탈이 회사의 미래 비전으로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저탄소 사업, 특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거나 땅속에 저장하는 CCUS 기술 분야로의 전환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속도를 낼까요? 만약 후자라면 옥시덴탈이 전통적인 석유 기업에서 미래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모해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벅셔의 향후 통합 전략과 옥시덴탈의 미래 사업 투자 방향.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뒤를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크셔의 옥시캠 인수설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부터 거시경제, 산업구조, 기업 경영 방식까지 정말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